이번 시간에는 이 기리형을 246년에 기리형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고국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사학과를 다닙니다. 어떤 학생이 사학과를 다니는데 시험 범위가 떴어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이 시험 범위를 제시했는데, 시험 범위가 뭐냐 하면 삼국지 동의전의 한조에서 만에서 한 문제를 내고 변질안에서 한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이야, 대체 무슨 문제가 나올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삼국지 동의전의 그 한조를 보면서 마한 쪽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변질한 쪽을 여러 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어요. 260년대의 한반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삼국지 동의전 한조에 마한 50여 국이 나오는데, 그중 7번이 7번째라는 얘기입니다. 7번이 신분고국으로 246년에 대방군 기리형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이고, 8번이 8번째라는 뜻입니다. 8번이 맏백제 백제국으로 고이왕이 통치하는 삼국사기의 백제다.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라. 야, 7번째 나오는 신분고국과 8번째 나오는 백제국을 비교 설명을 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쓰지? 백제국이야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있으니까 백제본기를 보면 될 텐데, 신분고국 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분고국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둘을 비교 설명을 하는 말인가? 참.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260년대의 한반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삼국지 동의전의 한조에 변질한 26국이 나오는데, 1번이 첫 번째 나온다는 뜻입니다. 1번이 기저국으로 안동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안의 일국이고, 24번이 변진 동로국으로 부산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변안의 일국이며, 25번이 사로국인데 미추 이사금이 통치하는 삼국사기 신라다. 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라. 이야, 이 사로국이야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미추와 미추 이사금적으로 보면 되지만은 어떻게 기저국과 변진 동로국을 비교하지? 뭐 기저국 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진 동로국 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나라의 역사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비교 설명을 하는 말인가? 여러분은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분고국과 백제국을 비교 설명을 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기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저국과 변진 동로국과 사로국을 비교 설명을 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삼국지 동의전의 시대는 260년대 정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제 고이왕과 신라 미투이 사금의 시대예요. 근데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이 백제와 신라 지역에 무려 80개의 소국이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와 신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이 80여 국이 있으면은 백제 고유왕이 그 주변 나라들 안 만났겠습니까? 신라 미투이 사금이 주변 나라들 안 만났겠어요?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백제 분기를 보면 고유왕이 만난 나라는 신라, 낭랑태수의 낭랑군, 말갈 딱 세 나라밖에 없고, 더 이상한 것은 미투이 사금이 만난 나라는 딱 101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고유왕이 저 멀리 있는 변질한 지역의 신라까지 만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만지역 국가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또 변질한 국가들 중에서 왜 신라만 만났겠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만나지. 마찬가지로 미투이 사금이 저 멀리 만지역에 있는 백제만 만났겠어요? 가까운 변질한 국가들도 많이 만나고 마한의 여러 국가들 만났을 텐데 그건 다 어디 갔어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왜 안 나오죠? 그게? 삼국사기의 원본이 되는 구삼국사 또는 그 이전에 백제와 신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삼한정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이왕조나 미투이 사금조가 오늘은 뭐 아주 오늘날은 간략히 나와 있는데 본래의 사료에는 그 내용도 아마 방대한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왕이 주변에 수십 국을 만났을 것이고 미투이 사금이 수십 국을 만났을 것이고 그 나라들 사이의 교류라든가 이런 수많은 방대한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삼국사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삼국사기에도 그 당시에 고이왕과 미투이 사금 당시에 그 삼한 지역에 수많은 소국이 있었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삼국사에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당시에 그 3세기 중반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낙동강유역까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그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국사기 전체 빠져버렸어요. 이래 볼 때 백제와 신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삼한 지역에 수십 개의 국가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자체가요. 그 다음에 또 증거는 많아요. 그 다음에 수십 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2, 3세기에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하는데 이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가는 것은 아달라이 사금 때 한 번밖에 없어요. 3만에 가까운 대군으로 백제 국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은 전부 뭐냐? 전부 다 신라 국경에서 벌어져요. 백제가 신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백제의 군사력은 뭐 몇백 명 안 됩니다. 몇백 명, 많아야 1, 2천 명이에요. 반면에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느라고 힘든 신라는 보통 5천 명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군사력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비군의 10분의 1만 가지고 공격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백제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국이 같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머지 싹 빼놓고 백제 하나만 나오니까 몇백 명밖에 없는 군사력으로 수천 명, 10배나 군대가 많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삼한 지역에 수십 개의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내해이 사금조를 보면 전체가 전쟁 상황인데 그 전체가
백제와의 전쟁이 없는 지역에도 없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도 대규모 전쟁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요. 중앙과 지방의 군사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강료가 3명이나 나오고 군사 대열병이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백제의회도 여러 수십 개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삼국사기 쓴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아마 구삼국사 쓸 때나 또는 그 이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구삼국사가 작성이 되다 봅니다. 그때나 또 그 이전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삼한 소국들의 역사를 놓고 한강유역의 백제, 낙동강 상류, 그 경북 내륙의 신라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 버렸어요. 싹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유왕조 백제본기에서 다른 삼한의 여러 나라와 교섭한 기록들을 싹 지운 겁니다. 싹 지워버리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제의 교섭 제외하고 나머지 교섭한 나라를 싹 지워버렸어요. 싹 빼버린 나머지 기록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삼국사기에 관한 삼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두 문제는 1번과 2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삼국사기에 볼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신분국이 어떤 통치제에 있는가, 변진 동로국이 어떤 통치제에 있는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공부 안 씁니까? 포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삼국사기를 가지고도 그에 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없으신가? 신분고국의 통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변질한 지역의 변진 동로국이나 기저국은 그 국가의 통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 신분국과 백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해 답변을 하고, 나중에 2번 문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한편에 50여 개의 소국이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째가 그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고 것으로 보이는 신분고국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맞백제 백제국인데,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있는 고유왕의 국가입니다. 근데 도대체 저 신분고국이 어떤 나라일까? 이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신분고국에 대한 어떤 역사서가 현재 전해오지 않아요. 전해오지 않는다고 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분고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디까지 얼마나 추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신분고국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마한의 북쪽인 한강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상유역 중에 한강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황해도를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강유역에 있는 마한 소국일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8번째에 나오는 백제국처럼 신분고국도 도시국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마한 지역이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까지 쪽이 있는데 50여 개의 소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반면에 신라, 그 사로국은 도시국가가 아니고 이 영역국가입니다. 영역국가와 도시국가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다른데, 당시 신라는 일단 면적이 높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도 10,000명이 넘는 나라예요. 몇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백제국은 도시국가로 지금의 서울에 한 4개나 5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예상입니다만.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도 한 1000명, 2000명.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면은 백제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당시 백제의 국가 규모는 신라의 한 10%나 2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백제가 일방적으로 우세해요. 그 이유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국 하나만 신라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개국, 한 수십 개국이 이 결합된 나라가 신라를 상대하는 거예요. 단지 삼국사기에는 그 중에 일국만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알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 있는 나라였다. 당연한 얘기죠.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대방군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신문고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신문고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백제의 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초기사를, 제가 알고 있는 백제 초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어요. 그 요하 상류에 절본부여가 있었어요. 거기서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그 주몽왕에서 건국이 되는데 후계의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서 패한 부여인들이 남쪽으로 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BC 18년에 지금의 요서 지역의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를 건국이 됐는데 이후에 그 말갈과 낙랑대수의 낙랑군은 공격을 받아요. 그 낙랑대수와 그 낙랑군과 말갈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다레만에서 대선단을 이용해서 남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아산만에 상륙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이 아산만에 상륙을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세요. 아산만이 당시 이주민들이 많이 왔고, 제 삼함사가 제조명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1편, 처음에 나온 1편에서 한반도 북부를 거치지 않고 요하유역에서 바로 한반도 남부로 들어온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뭐 삼족이라든가 그에 관한 많은 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초에 백가 제해해 가지고 아산마에 상륙을 해요. 그리고 그 금강유역에 남은 것이 형이 세운 그 미추홀에 세운 미추국이고, 동생이 북상합니다. 한강유역으로 북상한 게 바로 위례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맞백제, 백제 국가입니다. 이제 아산만으로 그 이동하는 시기가 백가 제해가지고 상륙하는 시기가 삼국사기로 보면은 마한을 최초로 만나는 온조왕 10년입니다. 건국하고 10년쯤 되죠. 이때가 BC 9년이에요. BC 9년에 왕이 선발대를 이끌고 이제 아산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주가 언제 끝나느냐? 온조왕 18년, 온조왕 18년이 BC 1년입니다. 이때 낙랑을 마지막으로 만나요. 그래서 다음에 낙랑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온조왕 18년에 낙랑을 만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나기 때문에 온조왕 19년인 AD 1년에 한반도로 이주가 완료됐다고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 목지국이 형이, 그러니까 평인 비류가 미추홀에 세운 나라가 미추국이었어요. 근데 미추국이 글자도 복잡하고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목지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목지국이 바로 비류가 세운 백제요. 1세기 초에 마한의 한왕체제를 멸망시킵니다. 1세기 마한의 한왕체제를 멸망시키고 진왕체제를 세워요. 진왕체제라는 것은 이제 대왕체제인데, 마한을 수십 개의 소국으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서 그 소왕들을 두어서 통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목지국 왕은 진왕이 되는 거예요. 대왕이. 그런 식으로 마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진왕 체제 수립입니다. 이것이 마한이 3번 멸망하는데 마한의 첫 번째 멸망입니다. 이 마한의 첫 번째 멸망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후한서나 삼국지나 뭐 진서나 다 똑같아요. 전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9년에 한왕 체제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왕 체제를 수립하기 때문에 마한 소국이 이제 소국으로 나뉘고 신분 고국도 등장한 게 대개 1세기 중반 정도로 보여요. 1세기 중반에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의 여러 소국들로 이루어진 이제 마한 체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보면 2세기 중후반에 진안 지역을 정복하고 진안 지역도 소국 체제로 편제를 해요. 근데 진안 지역은 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마한 지역과 다르게 아마 진안 지역은 국가가 컸던 모양입니다. 진안 지역은 국가를 분할해요. 둘로 분할해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안 지역과 마한 지역 맨 남쪽인 영산강 지역은 3세기 초에 정복해 가지고 다시 소국 체제로 분할해요. 그래서 사만 체제에 편입합니다. 최종적으로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사만 80국으로 이루어진 통치 체제에는 3세기 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사실은 그 80국을 전부 다 진왕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3세기 초에는 이제 마한 진안 변환을 다 진왕이 통치하다가 3세기 중반 광구검 고구려 침공 이후로 변환이 목지국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 이후로.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 시대에는 마한과 진안만 진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분고국이 마한 소국이 되어가지고 목지국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대략 1세기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분고국에도 이제 왕이 있겠죠. 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강유역으로 옮긴 이제 이주를 한 북상은 동생인 온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생인 온조는 한강유역에 국가를 건국하는데 처음에는 목지국의 형제국이었어요. 국호도 100백자 백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온조왕,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그러니까 삼루왕 시대라고 합니다. 기루왕을 이제 글자가 비슷해서 사루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삼루왕 시대입니다. 그 삼루왕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왕이 공립이 돼야 되는데 공립이 돼야 진왕제 하에서는 왕의 그 대수를 주는 거예요. 백제왕이라는 시호와 왕의 대수를 주는데 공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루왕 시대,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시대에 왕은 6명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러나 단 3명만이 공립이 돼가지고 3명만이 백제왕의 시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계루왕, 삼루왕 시대 마지막 계루왕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계루왕 후반기를 통치하는 왕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공립이 되기 위해서 신라 아찬 길선과 혼이에요. 그래서 신라 아찬 길선의 딸을 왕비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왕비로 맞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라는 친백제 정책을 펴야 돼요. 하지만 이 아찬 길선이 별 힘이 없다 보니까 당시 신라 왕인 아달라 이사금이 친백제 정책을 안 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라의 귀족인 아찬 길선과 혼인을 했지만 공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찬 길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반을 하는 거예요. 모반하지만 그 모반이 실패하고 자기 딸이 왕비로 있는 백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백제는 온조왕에 시작하는 백제는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온조에 시작하는 왕통은 계루왕으로 끝납니다. 국가가 망하고 계루왕기 후반을 통치했던 왕은 즉 신라 아찬 길선과 혼인했던 왕은 왕의 시호와 대수를 못 받고 그 사람의 제위기간은 앞에
공립된, 그러니까 앞에 있던 계류왕의 통치 기간에 흡수가 돼버려요. 자, 이제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 원조왕 등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지국 진왕이 통치자를 임명합니다. 그게 바로 초고왕이에요. 그래서 초고왕과 구수왕 때까지입니다. 초고왕 임명하는데 왕의 세습권을 가지고 임명을 받으세요. 그래서 초고왕과 구수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2세기 중반에 3세기 초를 통치하는 초고왕과 구수왕 요 시대는 목지국 진왕이 임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마한 소국, 많은 나라 있어요. 만에 있는 여러 소국의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국인 거죠. 초고왕과 구수왕의 백제가 그 펴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다른 만의 소국이나 그 거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분 고국의 통치 스타일, 국정 체제가 뭐와 비슷하냐? 초고왕과 구수왕의 백제와 비슷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초고왕, 구수왕 다음에 삼국사기의 백제는 대변혁이 일어나요. 어떤 변혁이 일어나느냐? 대방군이 설치돼요. 대방군이 지금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3세기 초에 대방군이 설치되면서 대방인들이 그 공손시에 대방군 설치를 피해가지고 요동반도에 대거 한반도 이주해요. 한반도 이주해가지고 이 난민들이 대규모 난민들이 황해도와 한강 북부에 마한 지역에 이제 난민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삼국사기 3세기 초에 나오는 말가르 2차 공습이라고 부릅니다. 국초에 말갈이 한번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한 100년 가까이 말갈이 안 나타났다가 3세기 초에 대방군 설치해서 난민이 발생하자 이제 한강 북부에 백제와 신라의 난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갈이에요. 그 말갈인들이 이제 말갈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초고왕과 구수왕이 죽게 돼요. 초고왕과 구수왕이 죽고 한강변에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고위왕조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한강변에 뭐가 되냐면 요하유역, 그 요동반도 중심의 요하유역에 펼쳐져 있는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 고구시 척석청이 한강역에 등장해요. 지금의 석천동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천동 고분군을 초기 백제 고분군 혹은 저는 말갈 고분군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위왕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왕도 목지국이 통치하는 마한 체제의 한 소국이 됐으나 거기는 목지국 진왕이 임명한 그 초고왕과 구수왕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목지국 진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고위왕의 집권은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고국과 백제국을 비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분고국처럼 평범한 목지국 휘하의 담루국이던 게 그 초고왕, 구수왕 시절이에요. 신분고국처럼. 그런데 고위왕조부터는 백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분고국과 백제국을 비교하라는 말은 백제본기의 초고 구수왕조와 고위 책계왕조를 비교하라는 말이랑 같아요. 왜 그러냐? 초고 구수왕조의 백제가 진왕이 파견은 임명인지 모르지만 진왕이 임명은 담루주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신분고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위왕부터는 전혀 다른 집권 세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과 달라요. 다른 지역 국가들과. 그래서 고위왕조는 마한 50여국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초고 구수왕조 아주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왕조, 구수왕조와
에, 고이왕, 책기왕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문공국과 백제국의 비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공국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는 초고왕과 구수왕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선 공통점이에요. 백제국을 보면 실권자가 고이왕입니다. 책기왕조도 왕이에요. 왕이 실권자예요. 당시 이 목지국이 통치하는 담루국에는 두 가지 통치제가 있어요. 왕이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왕은 명목상의 군주고 그 실세의 관료가 통치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고왕, 고수왕, 구수왕조를 보면은 왕이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문고국도 왕이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공통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왕이 실권을 안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삼국사에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통치자가 있고 실권을 가진 다른 이제 통치자가 있는 경우가 삼국사에 나옵니다. 신라 기림미사금 2년, 여기가 299년입니다. 신라 기림미사금 2년을 보겠습니다. 장은을 이찬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업무를 겸하게 하였다. 기림미사금은 정신적 지도자로 있고, 이 이찬 장은이 실권을 가지고 신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라를 통치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3년째 기림사금 3년 봄정월 외국과 화친하였다. 봄의 국가 간의 화친은 뭐예요? 봄의 국가 간의 화친은 국혼을 맺는 거야. 국혼. 그러니까 이찬 장은이 자신의 딸을 외국 왕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외국 왕이나 왕세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 외국 왕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신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림사금 다음에 흐레이사금이에요. 흐레이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레이사금 2년째예요. 금리를 아찬으로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겸하게 하였다. 흐레이사금은 명목상의 군주고, 이 금리가 이 아찬 금리가 실권을 가지고 신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목상의 이 군주는 세습권이 없어요. 왕이 세습권이 없고 그냥 그 옛날 왕족 중에서 적당한 사람 하나 뽑아서 너 왕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림이사금이나 흐레이사금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 곤란이 없죠. 흐레이사금 2년째 금리가 아찬이 돼가지고 신라의 국정을 총괄해요. 그 다음에 흐레이사금 3년, 기림사금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 봄 3월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인을 청함으로 아찬 금리의 딸을 보냈다. 외국 왕과 혼인을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봄에 이 화치는 국혼입니다.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기림이사금 때나 이때 흐레이사금 마찬가지인데 지방의 실력자가 뭐예요? 지방의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실력자가 뭡니까? 기림이사금 때의 장은이나 기림이사금 때의 장은이나 흐레이사금 때의 금리예요. 이 지방의 실력자입니다. 지방의 실력자가 중앙의 왕과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를 맺는 거예요. 중앙이 어디예요? 중앙이 바로 외국이에요. 외왕이 중앙 왕입니다. 그게 변환의 왕이에요. 변환의 왕과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신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자, 신라의 실력자가 중앙 왕과 외왕의 변환의 왕과 혼인을 하고 그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해서 지방을 통치하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담로제인 거예요. 담로제. 이미 4세기 초에 이 신라번기에 담로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 때 담로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아니 정말로 장은이
외국 왕과 혼인을 했는지, 당신 말대로 변화한 왕과 혼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금리가 정말로 외국 왕과 즉 변화한 혼인을 당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라번개 기록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사세에 나와요. 중국 사세. 아이 중국 사서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진안 지역은 그러니까 마한 지역은 이제 마한 왕이나 진왕 마한 왕과 주로 혼인하고 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마한 왕은 진왕과 혼인합니다. 변한 지역에서 이제 큰 나라는 변한 왕과 혼인해요. 진안 지역에서 큰 나라는 진안 왕과 혼인하는데 유일하게 진안 지역에서 신라만 변한 왕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왕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변환의 왕이 시키는 대로 신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외왕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목격한 중국의 사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훗날 신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신라는 진한지 종족, 진한의 종족이다. 진한의 종족이나 어디 후예입니까? 마한의 후예요, 진한의 후예요, 변한의 후예요. 변한의 후예죠. 변한지 후예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신라는 진한지 종족, 변한지 후예라. 만약에 진한의 종족이고 진한의 후예라면 쓰지도 않겠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한의 종족이지만 진한의 후예가 아니고 변한의 후예이기 때문에 신라전에 중국사 신라전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진한지 종족, 변한지 후예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장은이 통치할 때 신라, 금리가 통치할 때 신라를 보면은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라만 그러냐? 백제도 그래요. 백제 근초고왕조를 한번 봅니다. 근초고왕 2년 이게 347년이에요. 봄 정월 진정을 조종자평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성질이 매우 흉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일에 대하여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았다. 그 권세에 기대어 왕후의 권세입니다. 왕후의 권세에 기대어 제 마음대로 하니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역시 근초고왕 2년 전에 나오는데 근초고왕이라는 명목상의 왕이 있었어요. 근초고왕을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제2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관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왕족 중에서 적당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이제 왕에 얹힌 거예요. 그게 근초고왕입니다. 아무런 실권이 없죠. 누가 통치하냐면 진씨 가문에서 나온 진정이 백제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왕후의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앞에 비류왕조를 보면 어땠어요? 비류왕조를 보면 백제가 목지국 진왕과 혼인해요. 그래서 마한왕의 자격이 드는 겁니다. 진씨 가문이 자신의 딸을 목지국 진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왕후 앞에 못 빠졌어요. 목지국 진왕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백제 왕후예요. 백제 왕후란 말이 빠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근초고왕의 왕비라면 왕후라고 쓰지 않죠. 당시 백제는 왕비가 3단계예요. 후, 비, 부인이에요.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후를 못 씁니다. 진왕이 돼야 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이 왕후의 친척인데 이건 목지국 진왕의 친척인 겁니다. 왕비가 이제 후비부인 3단계인데 고고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백제 왕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무령왕 지석입니다. 무령왕 지석을 보면은 왕비 신분이 후비 부인 중에 뭡니까? 비예요. 비라는 얘기는 이제 공립이 완전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봉받은 기록은 써 있어요. 무덤속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동대장군이라는 양나라로부터 받은 시효를 왜 무령왕이 무덤속까지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 지석에 쓰여 있는 거예요. 왕비의 신분이 비였어요. 비, 후가 아니고. 그래서 맞구나. 만약에 왕후인데 영동대장군 적혀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후라면 영동대장군이라고 안 쓸 겁니다. 비라면은 나와야 돼요. 영동대장군 사마왕. 맞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무왕입니다. 무왕의 경우는 그 미륵사지에서 동판이 나왔어요. 동판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은 왕후예요. 후. 따라서
무왕의 무덤이 있어서 지성이 나온다면 거기에 무슨 뭐 책봉 받았다 그건 절대 안 나와야 된다. 이미 후예요. 신분이 후기 때문에 책봉이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서기의 5세기 7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5대 응신부터 21대 웅냐까지가 이제 5세기 7대 왕인데 진왕들이에요. 목주육 진왕들. 응신의 경우는 후입니다. 후. 그 다음에 인덕의 경우도 후예요. 왕비가. 그 다음에 이중은 비입니다. 비. 왕비 신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반정이 외왕진인데 반정의 경우는 부인이에요. 여기 신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신이나 인덕은 왕호도 아주 좋은 글자 씁니다. 응신, 인덕. 반면에 부인이 그 왕비 신분이 비나 부인인 이중과 반정에는 아주 안 좋은 글자를 줘요. 글자도. 또 뭐가 있어요? 응신과 인덕은 막 제귀관을 몽땅 늘려놓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반면에 이중과 반정은 하나도 늘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과 반정의 제귀관이 정확하기 때문에 5세기 일본 서기를 읽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대가 15대 응신, 16대 인덕, 17대 응신, 18대 반정이고 19대 윤공은 후입니다. 후. 그리고 좋은 글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대 안강도 후예요. 그리고 21대 웅약도 후입니다. 후. 후가 누구예요? 그 왕후가 무령왕의 어머니예요. 무령왕 어머니 나왔습니다. 그럼 왕세자 흥은 누굽니까? 왕세자 흥은 공립에 안 되고 죽은 안 두고 죽었어요. 이제 12연합반 황제인데 그가 5년 동안 통치했지만 공립에 안 되고 죽으니까 자신의 5년 통치 기간은 무예, 즉 웅약이 외왕 무예요. 웅약의 제위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그 웅약이 즉위를 한 것은 461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461년 7월에 무령왕이 당나라에 탄생하고 그리고 그 8월에 이제 그 웅약이 무령왕의 어머니를 데리고 외국의 수도에 입성하는 겁니다. 8월 입성에 그때부터 다 죽여요. 지배층을 다 죽이고 461년 11월에 즉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서기 때 어떻게 돼요? 앞에 5년 동안 통치한 12연합반 황자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공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빠지고 웅약이 461년 11월 즉위가 5년 앞으로 가가지고 456년 11월 즉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약이 461년에 무령왕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왕이 됐지만 웅약은 앞에 5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461년부터 통치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초고왕, 구수왕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거 볼 때 신분국도 직접 왕이 국가를 통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군주를 두고 실권자가 통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왕명이 왕후가 어떻게 됐을까? 신문고국 왕의 왕후가 그러니까 이 백제봉기를 보면은 그 이제 담로국이 아닐 때 목지국의 그 영향에 없을 때와 있을 때 왕명이 달라요. 없을 때가 언제냐면 삼로왕 시대, 다로왕, 기로왕, 계로왕. 그 다음에 5세기 비유왕부터입니다. 비유왕, 계로왕, 문주 3군은 빼고 그 다음에 동성왕, 무령왕, 성명왕, 위동왕 갈 때 그때는 이제 목지국 휘하에 있는 담록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백제 왕이니까 이런 것을 쓰고 목지국 휘하에 있을 때는 뭐 씁니까? 초고왕, 구수왕, 고이왕, 책계왕 또 뭐 있죠? 뭐 분서왕 그 다음에 뭐 계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뭐 침리왕, 진사왕, 그런 전지왕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고국의 왕명도 무슨 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고나 구수 같은 그런 형식의 왕명을 썼을 거예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계로왕을 근계로왕이라고 했다. 이건 맞은 겁니다. 삼로왕 시대는 그 담로국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지국의 형제국 시대로 별도 시대이기 때문에
왕명이 그때 시대 다른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비유왕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로왕을 근계로왕이라고 했다 한 것은 이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백제사에서 정말로 비류가 존재했는가? 그것은 왕명으로 볼 수 있어요. 비류는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시조적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왕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백제본기를 보면은 4세기 초에 비류왕이 나오고 5세기 초에 비유왕이 나옵니다. 두 명 다 시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사의 중요한 사람은 비류왕이나 비유왕이지 근초고왕, 근구수왕이 아니에요. 왜 4세기 비류왕이 시조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처음으로 목지국과 혼인해가지고 백제 왕비족이 되는 거예요. 백제 왕비족이 되면서 자기가 마한왕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마한왕 국가가 4세기 비류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시조의 의미를 주는 왕명 시호를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5세기 초 비유왕은 뭡니까? 비유왕은 최초의 부여시 왕이에요. 그 전까지는 목지국 진왕가가 부여시였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부여시 왕통이 들어선 겁니다. 시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도 비유왕이라는 왕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왕명은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뭡니까? 저기 신분고국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초고왕 23년조를 보면은 봄 2월 궁시를 수리하였다. 이 궁궐을 수리했다는 걸 볼 때 신분고국 왕도 궁궐이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요. 고유왕도 물론 궁궐이 있죠. 그리고 각 소국들은 각자의 궁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초고왕 24년 여름 4월 초하루 병자의 일식이 있었다. 일식이 기록됐다는 것은 당시에 천체 관측을 하는 기관과 이것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국도 천체 관측하고 이걸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문고국도 천체 관측을 하고 이걸 기록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초고왕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왕 40년 가을 7월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태백성이 달과 뭐 겹쳤다는 것 같은데 이 태백성은 금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성이 아닌가. 구수왕제도 마찬가지예요. 11년 겨울 10월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그래서 당시에 초고왕 구수왕 때 천문 관측을 하는 기구와 관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도 마찬가지로 천문 관측을 하는 기구와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고왕 45년 봄 2월 적현과 사도의 두 성을 쌓고 동부 민가를 그곳으로 옮겼다. 이걸 볼 때 성산 쌓을 때 인마 동원권이 있는 거예요. 물자와 사람을 동원하는. 따라서 신분고국 왕도 사람과 물자를 동원하는 권한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초고왕 48년 가을 7월 서부 효효가 흰 사슴을 잡아 바치므로 좋은 일이라 하여 곡식 100석을 주었다. 당시 왕이 상을 내릴 권한이 있었어요.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 왕도 상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고왕 49년 초고왕 말년입니다. 214년이요. 가을 7월 북부 진과를 시켜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말가르 성문성을 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 겨울 10월 말갈이 강력한 기병으로 침입하여 우술천에 이르렀다. 왕이 죽었다. 말갈을 막다가 왕이 죽는 겁니다. 왕이 죽는 것.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말갈이 성문성, 말갈은 성문성을 습격해서 뺐다는 걸 볼 때 말갈이 성이 있었다 이거죠.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어요. 성이 있었어요. 말갈을 공격해서 성문성을 뺐었는데 곧 반격을 받아가지고 말갈이 강력한 기병, 경기 한자로 경기입니다. 강력한 기병을 반격해서 우술천에서 결국 왕이 죽었어요. 말갈을 막다 죽었다. 초고왕이 주로 공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지만 죽기는 말가르 공격으로 죽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분고국도 마찬가지로 말가르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말가르 공격을 막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수왕 8년 가을 8월 대여러 한수지서, 구수왕 8년 가을 8월에 한강입니다. 한강 서쪽에서 대규모 군사열병을 했다. 군사사회를 했다.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군사열병을 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구수왕 9년 봄 2월 관리에게 명을 내려 제방을 축제하게 했다. 왕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인마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 왕도 마찬가지로 토목공사를 할 때 인마 동원권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4년 구수왕 11년이에요. 내이사금 29년입니다. 신라와의 전투가 있었는데 1000명이 전사했다. 1000명이 전사하면서 군사력이 붕괴됩니다. 백제의 군사력이었는데 당시 구수왕은 말가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을 입장이 못 됐어요. 신라를 공격을 입장이 못 됐는데도 왜 신라를 공격했느냐? 그것은 여기는 목지국의 진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지국이 명령을 내리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고국도 마찬가지로 봐요. 신분고국의 공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신분고국의 목지국의 공격 명령, 대방군 기령을 공격하라는 공격명이 떨어졌을 때 신분고국 왕은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수왕 이제 16년 229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겨울 10월 한천에서 사냥을 했다. 겨울 10월에. 그 다음에 겨울 11월 말가리 공격해오자 300명을 보냈으나 말가르 매복에 걸려 대패하였다. 이게 구수왕주의 거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게 말가르와 마지막 전투인데 11월에 말가리 공격해오자 군사 300명을 보냈어요. 야, 이 군사가 300명밖에 없나 생각했는데 보냈는데 말가르군은 매복에 걸려가지고 대패하였다. 그래서 말가르 2차 공습, 3세기 초에 시작되는 말가르 2차 공습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백제와 말가르 마지막 전투가 말가르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가르와 말가르의 패에서 이제 국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가르 대패한 그 전해 기록이 왕이 겨울 10월 한철에 사냥 갔다 이거예요. 사냥이 엽자입니다. 많이 말가르 공격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이 국가를 지킬 생각을 않고 한강에 한천에 사냥이나 나가다니 이러니까 국가가 많이 그런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사냥 기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수왕이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천에 사냥을 간 거예요. 삼국사에는 백제본기에 쓰냐면 백제가 특히 왕이 사냥을 많이 가는데 주변에 여러 소국이 있어요. 사신을 만나는 경우는 사신이 오고 가겠지만 사신을 만나는 게 아니고 소국들이 붙어 있는데 왕끼리 만날 거 아니에요. 구수왕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구수왕도 왕과 왕이 어디서 만나냐예요. 왕과 왕이 국경 부근에서 사냥터에서 만나는 겁니다. 왕과 왕이.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딱 읽다가 왕이 사냥을 갔다 하는 기록이 딱 나오면은 마한 소국의 어느 왕을 만난 기록이 아닌가를 유심히 따져봐야 돼요. 마한 소국의 왕을 사냥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삼국사기는 다 빼버리고 사냥 갔다 왔다 이렇게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냥 갔다 오면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가르의 패에서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왕이 한천에 사냥 나간 것은 다른 그 마한 소국 왕을 만나서 이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군사 협력을 해서 말가르를 방어하기 위한 의교적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아니
백제왕이 사냥 가서 다른 소국 만난다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만 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에 나오냐?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소국에는 목죽도 포함됩니다. 소를 만나는데 진사왕조를 보면 4세기 말에 백제 진사왕조를 보면 백제 진사왕이 사냥을 4번이나 가요. 언제부터 갑니까? 390년부터 갑니다. 그 전에 가면 거짓말이에요. 390년부터 가요. 390년부터 사냥을 하는데 나중에 진사왕조 올 때 사냥 4번이 어떤 의미를 있는가, 사냥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진사왕은 마지막 사냥이 392년 겨울 11월입니다. 겨울 11월인데 이때는 사냥이 엽이 아니고 전이에요. 엽과 전이 다른데 엽은 정말로 동물을 잡는 겁니다. 뭐 축제라든가 무슨 회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전은 사냥으로 포장된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사냥이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무장하고 가니까 무장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사왕은 4번의 사냥 중에 4번째는 전인데 이 구원의 지금의 수원 남쪽이랍니다. 별궁에 사냥을 갔다가 안 돌아와 10일 동안 그리고 죽어요. 죽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일본성에 나옵니다. 당시 웅진에 있는 웅진의 거발성이 목적 수도예요. 있던 응신천왕을 만나요. 응신을 만나. 근데 응신을 만나기로 했는데 응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4명의 숙례가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행궁 부근에서 결국은 그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깨지고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진사왕이 죽는 거예요. 진사왕이 죽고 그 진사왕의 아들이 아니고 진사왕의 조카인 아시로왕이 아화왕입니다. 즉위를 하게 돼요. 그 조카가 즉위를 하는 그 이유는 왜 진사왕의 아들이 아니고 진사왕은 조카가 즉위를 하느냐면은 응신의 왕후가 아시로왕 누나예요. 침례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작은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을 백제왕에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가 예입니다. 일본서에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4세기 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사냥 기록이 나오면은 저 어느 소국의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나중에 사냥 기록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고이왕은 3단계에 걸쳐서 즉위를 하는데 첫 번째가 229년에 구수왕 10년이에요. 그 매복작전을 통해 가지고 백제군을 괴멸시킵니다. 이때 구수왕의 백제만 괴멸된 게 300명만 괴멸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몇 개 소국 군대들도 같이 괴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 300명만 적은 거죠. 매복작전을 통해 가지고 백제군을 괴멸시킵니다. 그 229년에 그 다음에 234년에 구수왕이 죽자 자기가 왕이 돼요. 말갈족 고이추장이 234년에 왕이 되는데 구수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발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즉위는 못합니다. 즉위는 언제 하느냐? 5년 뒤에 봄 2월에 부산에서 사냥합니다. 부산이면 지금 경기도 남부쯤 된다. 대규모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해가지고 50일 만에 돌아와요. 여기도 마한 소국을 만나는데 목지국 진왕을 만났다 겁니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아마 장기간 대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함성백제의 통치권을 얻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발왕을 제거해요. 사발왕을 제거하고 238년에 사발왕 제거하고 239년에 정식으로 즉위를 합니다. 고이왕이 삼국유사에 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대요. 고이왕은 229년에 매복작전을 통해서 백제군을 괴멸하고
234년에 사바랑을 밀어내고 왕이 되고 238년에 사바랑을 제거하고 즉위하는 거. 239년에 3단계 절차를 통해서 고이왕의 말갈 제국이 서울에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분고국이 이 백제국과 다른 거, 고이왕의 백제국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첫 번째, 초고 구수왕조를 보면 외교를 못해요. 외교권이 없어요. 몇 년이죠? 한 70년 통치하는 동안에 초고 구수왕조 70년 통치하는데 단 한 번도 외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은 왕이 외교권이 없었다. 신분고국이 대방군과 단독으로 교섭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이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외교권을 가지냐면 진왕이나 마한왕, 진원왕, 변원왕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외교를 하지 외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이왕조와 차이는 고이왕조는 외교를 하는데 신라도 사실은 보내고 사실 외교하는데 초고 구수왕조는 사실 못 보내는 걸부터 신분고국은 외교권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고국은 외교권이 없는 게 아니고 외국을 보면은 이 478년에 외왕무 국서를 끝으로 5세기 말부터 6세기까지 외교권이 없어요. 중국 왕조 사실은 못 보냅니다. 당시에 백제가 외국에 외교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5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478년 외왕부 국서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 6세기까지 외국은 중국 왕조를 상대로 외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7세기 초에 소아마자가 홋카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그때 외교권을 회복하면서 수나라에 자기들 사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이 외교권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 구수왕조를 보면 인사권이 없어요. 왕이 고위직 인사를 못합니다. 고위왕조와 다른 거죠.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 왕도 인사권이 없었어요.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없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마한 지역은 진왕이나 마한왕이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외국은 어땠나요? 외국은 물론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백제의 일부로 외교권은 없었지만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쳐서 외국의 왕한테는 인사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 초고 구수왕조를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가 이런 걸 못해요. 그런 걸 보는데 고위왕조를 하죠. 이걸로 볼 때 신분고국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제사권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나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이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을 알 거예요. 신분고국과 백제국을 비교하는 것은 초고 구수왕조와 고위 체계왕조를 비교하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신분고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추정입니다. 초고 구수왕조와 신분고국이 100%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사한 국가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하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는 3세기 중반인 고이왕 27년 260년입니다. 좌평제를 골자로 하는 통치기구를 반포한다. 이 통치조직은 이후 백제 멸망 시까지 백제를 운영하였고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골자로 하는 통치기구를 반포했음을 입증하는 중국 사료 기록을 찾아라. 중국 사료 찾고 설명해라.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치제도를 반포했음을 입증하는 중국 사료 기록을 찾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예상 반응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예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 기록이나 그게 바로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반포한 기록이구나. 이렇게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상하다. 내가 한국사 관련 중국 사료는 그래도 좀 보았다고 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추정입니다. 제가 중국 사료에 받지 못해 그 기록이 3세기 중반의 좌평제 반포 기록이에요. 중국 사료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제의 좌평제를 골자로 하는 통치조직은 당시 중국의 위촉5 삼국의 통치제도는 물론이고 서양사의 로마나 페르시아와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진적 통치기구입니다. 이런 통치기구는 수천 년 동안 거대한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도시국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이전 왕들의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세련된 통치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즉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기반으로 한 통치제도를 반포했음을 보여주는 중국 사료의 기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대성동 고분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할 텐데 그 중에 미추이사금의 주기편을 할 때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